1954년 10월 4일 우주를 향한 인류 최초의 도전이 시작됐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우리의 과학 기술이 니들 체제보다 낫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거고요.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지 어느덧 50년. 우주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 우주는 인류 삶의 영역이 되었고 이제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주 산업은 새로운 부흥기,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주요 국가에서 주도했던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주 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도 우주 개발에 참여하면서 미국 등 우주 산업 선진국의 독점 체계가 무너지고 치열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지면서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된 우주. 현대사회 자체가 우주 기술을 빼고는 지속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제 인류는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혁신과 효율성을 내세운 우주 산업화 시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초연결 세상.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여행의 꿈이 실현되고 탐사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미래 인류 생존의 해답을 우주에서 찾고 있다. 모두가 우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우주시대 선점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2018년 11월 28일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를 향한 비상을 시작했다. 최초로 75톤 이상 중대형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 세계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로호 발사 이후 5년 10개월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가 우리 땅에서 다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 것이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13번째 우주로켓 발사장을 보유한 나라로 475번째로 우주인을 배출시켰으며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도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치열한 우주산업의 격전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뭐 조선도 했고 자동차도 했고 반도체, IT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고 앞으로만 나간다면 그 선진국이 얻는 그 기술적 혜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인류 삶의 터전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우주 시대. 인류가 우주로 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주라는 단어를 이루는 한자 우와 주는 모두 지붕을 뜻한다. 이 지붕은 도무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간이다. 평평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존한다고 믿던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우주를 꿈꿨다. 그렇다면 우주 시대는 먼 미래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우주 시대에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통신위성이 전해주는 세계 곳곳의 뉴스를 시청하고 기상위성이 예측한 일기예보에 맞춰 옷을 차려입는다. GPS 위성이 제공하는 교통 정보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다. 특히 현대인들의 이동수단인 자동차에는 많은 우주 파생 기술이 응용된다. 항법 위성을 응용한 내비게이션, 우주선을 분리할 때 쓰이는 폭발 장치가 적용된 에어백, 급정거 시 브레이크 패드 파열을 방지해주는 ABS,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전뿐 아니라 효율적인 주행을 보조하는 적응형 정속주행 장치도 모두 우주 파생 기술이 적용됐다. 결국 자동차 안전 기술의 원천은 대부분 우주 기술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박의 경우 각종 센서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배, 처리하며 제어 콘솔을 통제하는 실시간 자동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것은 센서를 활용해 발사체의 발사를 통제하고 관제하는 발사체 기술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성능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화질이 흐릿하거나 왜곡이 발생한다. 때문에 화질을 높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 연구가 병행된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MRI, CT 등 영상 진단 장치 역시 왜곡 없는 고화질의 영상이 요구된다. 바로 이 영상 진단 장치의 핵심 기술은 1969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의 디지털 영상 처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현대사회 자체가 우주 기술을 빼고는 지속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제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주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기술, 특히 제 앞에 있는 저기 디지털 카메라 기술, 영상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우주 개발의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뭐 전자 레인지라든가 뭐 정수기 필터라든가 메모리 폼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주 개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극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런 기술이 나왔고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활용처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한 이제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스핀오프는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6년부터 나사는 우주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약 2,000개에 달하는 우주 기술을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 교통수단, 공공안전, 소비재, 에너지와 환경, 정보기술, 산업 생산성의 총 7분야로 나누어 스핀오프가 이루어졌는데 그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기 전 많은 이들은 왜 달에 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었다. その、宇宙に進出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必要な技術を開発するという価値があると思います。またさらに宇宙へ行って、科学の解明をし技術を獲得することによってそれが私たちの地上での生活に役に立つ
安全で安心でさらに豊かな世界を作っていくことにつながると、そういう価値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우주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어느덧 우주는 인류의 생활 무대가 되었다. 우주 개발의 시작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으로 시작됐다.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소련은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켰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달을 향한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당시 미소 냉전 분위기 속에서 우주 경쟁은 곧 국력 경쟁이었다. 두 나라는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며 기술을 발전시켰고 우주로 향하는 도전을 이어나갔다. 미국과 소련이 그 민주 체제하고 공산 체제를 경쟁을 하면서 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산 사회가 또는 민주 사회가 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주 개발이 그것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이 니들 체제보다 낫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거고요. 1969년 7월 20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폴로 11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을 정복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린 국가 일본. 일본 우주 개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이곳 츠쿠바시다.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이바라키현 남쪽에 위치한 츠쿠바시. 도쿄의 위성 도시이자 300여 개의 연구기관과 연구소가 있는 첨단 과학 도시다. 이곳 츠쿠바에는 소행성 탐사로 유명한 하야부사를 개발한 츠쿠바 우주센터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주력 로켓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위치해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50m 크기의 로켓이 전시돼 있다. 바로 츠쿠바 우주센터의 상징인 H2 ロケットその先に H2 ロケット、外に展示してあったものが H2 ロケットになるんですが、ここで、日本が純国産に乗り出しました。ここで日本の技術をロケットに詰め込んだ形で日本で、製造開発も行って純国産化していったのが H2 ロケットです。 1955년부터 우주 개발에 뛰어든 일본. 우주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로켓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큰 규모의 인공위성을 싣기 위해 일본의 로켓은 대형화되었다.その隣に H2B ロケット、これはコウノトリを上げる専用のロケットになるんですが、重量が16トンあるコウノトリを上げるために大型化、エンジンをクラスター化、二重化した形で、大きなロケットになっています。メインエンジンスタート。メインエンジンイグニッション。1、0、1。
H2B 로켓은 지구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선 코우노 토리를 쏘아 올리는 전용 로켓이다. 우리말로 황새라 불리는 이 수송선은 우주 비행사들의 생활용품, 실험 장치, 우주 정거장 운용에 필요한 전지 등을 운반하고 있다. こちらにありますのが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に物資を運ぶための HTV、コウノトリになります。これは日本の H2B ロケットで種子島宇宙センターから打ち上げられて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まで物資を約6トン運ぶ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現在、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に物資を運ぶ輸送船はロシア、アメリカあるんですが、その中でも、最大級の大きさを誇っています。 1972년에 건립된 이곳 츠쿠바 우주센터는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의 연구, 개발에 중추를 담당하는 시설 중 하나다. 이처럼 대형 로켓이나 인공위성 연구개발, 유인 우주개발 시설, 인공위성 제어를 하는 추적 관제 시설, 그리고 재료 실험 등을 하는 시설이 있다. 일본은 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に参加する15カ国のうちの一つです。その国として、希望という、実験室を開発して打ち上げて今、軌道上で運用しています。筑波宇宙センターには、その希望と直接交信するオペレーションセンターがあって、宇宙にいる宇宙飛行士とが行う実験をサポートしています。 기본은 우주의 무중력 환경에서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우주 실험실이다. 일본 최초의 유인 우주 실험실 기본은 2008년 우주로 향했다. 이로써 일본은 러시아, 미국에 이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유인 우주 시설을 보유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1985년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에 참가한 지 23년 만에 결실이다. この中では、生物の実験を行ったり、タンパク質の生成実験、金属材料実験など宇宙空間で行える各種実験が行えるような設備が整っています。なので筑波から宇宙飛行士がいない時間も24時間365日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んです、この施設を。でロボットアームを含め各種実験機材に関しては宇宙飛行士の負担を下げるために地上のスタッフがリモートで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も可能になっています。 아리랑 3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던 H2A 로켓과 H2B 로켓 등 독자적인 위성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2001년 첫 발사 이후 위성 발사 성공률은 95%로 우주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2010년 세계 최초로 소행성의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호를 착륙시켰으며 샘플을 채집해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본이 이렇게 주로 소행성을 목표로 새로운 우주 탐사의 방향을 개척하는 동안 비교적 늦게 우주 경쟁에 뛰어든 중국은 그간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이 거쳐갔던 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과 기술 격차에 충격을 받은 마오쩌둥은 위성 개발을 지시했고 재미교포였던 로켓 전문가 첸 쇠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 4월 24일 창정 1호 로켓에 동방홍 1호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되었다. 1992년 중국은 중국 국가항천국에서 새로운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름하여 우주정거장 흰궁계획과 유인우주선 프로그램 선저우 계획이다.
2003년 10월 15일 마침내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탑승자인 양리웨이는 중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 이후 선저우 11호까지 발사에 성공했다. 흰궁 계획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2011년 실험용 흰궁 1호 발사에 성공하며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 우주 정거장 발사국이 되었다. 2013년 12월 2일 중국 달 착륙선 옥토피를 탑재한 창어 3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미국에 이어 달 착륙에 성공한 세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산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전천후 기상관측 위성 아리랑 5호는 100% 국산화로 국내 위성 기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지난 1992년 영국 서리대와 교류하며 개발한 우리별 1호가 최초로 우주로 간 한국 위성이다. 이로써 한국은 22번째 위성 보유 국가가 됐다. 무게 48.6kg의 어른 책가방 크기의 초소형 위성으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지표면 촬영과 음성 자료 교신 등 과학 및 기술 실험 성격이 강했다. 우리별 1호가 위성 선진국에서 위성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이고 우리별 2호가 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라면 우리별 3호는 국내 고유 기술을 사용하여 위성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위성 개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자체적으로 소형 위성 설계, 제작, 운용 및 개발 체계 관리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위성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안 보였습니다. 위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딪히고 또 고민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우리별 3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사 당일 로켓이 점화가 되고 하늘로 솟아 올라갈 때 가슴이 벅차올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는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시리즈, 2003년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위성 시리즈까지 16개의 위성을 개발하여 쏘아 올렸고 4개의 위성이 개발 진행 중이다. 2010년에는 통신해양기상 탑재체를 실은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을 프랑스 기업과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데 위성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은 곧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정지위성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이 용도가 아주 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하고 정지궤도가 서로 융합이 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1m 정도의 정밀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하고 정지궤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온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190배에 달하는 케네디 우주센터. 지난 50년간 이곳 케네디 우주센터는 우주로 향하는 관문이자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1966년 완공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다. 이 건물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발사체 조립동 VAB.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달까지 보냈던 세턴 5 로켓을 4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발사체 조립동은 발사대나 로켓 등을 조립하거나 수선하고 또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발사장이 바로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렸던 역사적 장소다.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임대해서 사용 중이다. 무한 경쟁에서 상호 협력으로 우주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면서 우주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By allowing these companies to focus on low Earth orbit and the transportation of crew and cargo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 low Earth orbit, it allows us to focus on the deep space exploration goal of having boots on the moon by 2024. 미국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새로운 이동형 발사대 모바일 런처를 준비하고 있다. 취재 당시 LC-39B 로켓 발사장은 나사의 달 탐사용 SLS 로켓 발사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해외 언론이 취재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 이곳을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취재했다. 현재 SLS 로켓 발사를 위한 공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높이 115m의 모바일 런처는 이동이 가능한 로켓 발사대다. 평소에는 모바일 런처를 발사체 조립동에 보관해 놨다가 발사가 임박하면 LC-39B 로켓 발사장으로 이동을 시키며 소요 시간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한다. 나사는 SLS 로켓을 이용해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더 나아가 화성에까지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다. It's closer. We can train people when humans are involved. If we want to go further into space, up to planets, something of that sort, Mars, and what we'll learn will be very useful. 2009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이 중단되면서 발사의 맥이 끊겼던 LC-39B 발사장. 10여 년 만에 새로운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7월 11일 일본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2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바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행성 류구의 지하 암석 파편 채취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발사된 하야부사2는 3년 6개월에 걸쳐 태양 주위를 돌면서 약 30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지난해 6월 직경 약 900m의 소행성 류구 상공에 도착했고 지난 2월 처음으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착륙에서 분화구 모래와 돌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여 년의 일본 우주 개발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다. 중국 역시 우주 굴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3일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달 뒷면의 표면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창어 4호 착륙선의 꼭대기에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360도 파노라마 사진이다. 달 뒷면에 들어가는 순간 지구와 교신이 끊겨 인간이 달에 간 지 50년이 지나도록 달 뒷면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중국은 통신 중계 위성 최차오를 쏘아 올려 통신 두절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2020년 중국은 지구 귀환이 가능한 창어 5호를 다시 쏘아 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2009년 8월부터 2번의 발사 실패와 10번의 연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3년 1월 30일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리나라 우주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길이 26m의 시험 발사체가 목표 140초를 훌쩍 넘긴 151초 동안 연료를 태우며 209km 상공까지 솟았다 낙하했다. 무려 13번의 시도 끝에 극적으로 성공했고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린 순간이다. 이후 2021년을 목표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을 사용한 1.5톤의 중형 위성,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교에는 유럽 우주기구 ESA의 연구센터가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해 총 22개국이 활동 중인 ESA는 유럽의 우주 관련 기술과 우주 분야의 평화 협정을 촉진하기 위해 1975년 발족했다. 이곳 유럽 우주 기구는 2016년 3월 14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러시아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화성 탐사선 엑소마스를 발사했다.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엑소마스 프로젝트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됐다. 탐사선에는 가스 추적 궤도선이 함께 실렸는데 바로 이 가스 추적 궤도선이 생명체 존재의 증거인 메탄가스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 만약 메탄가스가 발견된다면 최근 화성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거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tep number 1, search for past or present life on Mars. Step number 2, or objective number 2, demonstrate the technology that are necessary to land on Mars and to move on Mars in two directions, on the surface and in the subsurface with a drill. Step number 3, make sure that there is an infrastructure around Mars, the TGO orbiter, which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node between the surface and Earth. 유럽 우주기구 ESA의 우주 개발은 화성이 끝이 아니다. 주소는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목성 궤도를 돌면서 목성의 다양한 위성들을 탐사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외계 생명체 탐사인 것이다. I think I have to clarify that being ESA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just the fact that we do a mission in ESA, it means that we need to pull together various countries of the same continent, of Europe, say, and this is already a s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ain goal of cooperation is, of course, to foster international exchange and, again, cultural exchange and experience exchange, but this also brings the benefit of saving some money.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시작되고 우주 개발의 경제 논리가 반영되면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과거 각국이 군사와 안보, 경제 개발, 국가 위상 제고 등 국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주 개발에 힘써왔다면 현재는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에서 시장 개척이라는 상업적인 목표가 더해졌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가며 우주 산업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인류는 왜 우주로 향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오랜 인류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이다. 우주 탄생의 비밀과 우주의 미래의 해답을 얻기 위해 주요 국가의 연구기관들은 차세대 우주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획득,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부가가치 때문이다. 즉,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세계 최대 증권회사 메릴린치는 2045년 우주산업 규모를 2조 7천억 달러로 추산했다. 우주여행, 우주탐사, 화성, 목성과 같은 인류 거주지 개척 등 그 분야 역시 다양하다. 더불어 의약품 개발과 우주통신망 구축 등 파생산업 규모도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宇宙を目指す理由は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私たちの生活を豊かにしてくれる、あるいは科学の解明や技術の進歩、もう目指す場所がどんどん遠くなっていく、あるいは難しくな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ね。その可能性が無限に広がっている。それが宇宙開発の醍醐味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주 개발 강국들이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로 우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7월 지구 옆을 스쳐간 소행성이 화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관측된 소행성 중 44만 6,724번째 소행성 2011 UW158이다. 이 소행성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가치 때문이었다. 길이 300m에서 500m가량 되는 소행성에 무려 5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백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6천조,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실제로 2012년 설립된 소행성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인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기업의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캐머런과 구글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 등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티에느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세계 최대 민간 우주 컨퍼런스 뉴스페이스 2017에서 법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룩셈부르크를 우주자원 탐사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고 우주산업을 국가 경제정책으로 삼는 우주자원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올해로 50주년. 다시금 달 탐사가 화두가 된 이유 역시 다량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달의 남극과 북극 주변 분화구에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달 지표면에 얼음이 있으면 탐사대가 식수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달에서 화성으로 갈 때 사용되는 로켓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통신, 기상예보, 지구 자원관리 등에서도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달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오르고 있다. 新しい市場を広げていくっていう意味では地球の中で閉じてるよりも、どんどん新しい産業が出やすいですので宇宙に出ていった方がですね、でどんどんその産業の
エリアを広げていかないとなかなか成長を続け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ので、やっぱり産業が成長を続けないと、社会が停滞したらあんまり皆さん幸せになれませんから、だから社会を停滞させないためにも宇宙に出ていくっていうのは必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ね。 우주 탐사 전진기지와 미래 에너지 자원 등 달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우주 강국들의 경쟁은 달을 넘어 화성까지 우주 개발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2012년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나사는 2020년 화성 탐사 로봇을 2030년에는 화성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민간기업 스페이스X는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 정착지 건설 장비를 보내고 2022년에는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화성을 선택한 것일까? 가장 먼저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으며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결국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이동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천재 우주 물리학자로 불리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리가 우주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자연재해와 소행성 충돌, 유행성 전염병, 인구 과잉,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 인류가 멸종할 위험성이 계속 증가한다. 생존을 원한다면 미래 세대는 우주 공간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6년) 기준 우주시장 규모는 현재 3,391억 달러, 원화로 약 373조 원 규모로 2010년 2,765억 달러에서 약 23%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주도하에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우주 개발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우주의 문은 활짝 열렸다. 민간 기업들이 우주를 활용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우주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宇宙開発は国がやるものというのはきっと間違った認識だと思います。New space is about acceleration of innovation. .流れ星をご覧いただけるようなプロジェクトを今進めております。